해석학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시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깔게 해석학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의 이제 인식론적 범주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해석에서 합리적인 절차들이 필요하다. 4가지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귀납적인 어떤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연역의 논리적인 방식이 필요하고, 개연적인 방식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요 비판적인 철학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판적 방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인식론에 대한 비판,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독자라든지 해석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검열하는 이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면 해석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번 2장을 마칠까 하는데, 우리 교재 78쪽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78쪽에 오래전에 타임즈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리더십에 관한 재조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링컨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하지만 미국을 분열해서 구하고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었다라고 타임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고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브라함 링컨만큼 여러 진영에서 절겨 인용된 인물은 아마도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마치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재조명한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 진영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도 미국 안에서는 여러 진영에서 끌어다가 서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미국 사회에서 통합의 그 상징인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아브라함 링컨은 가장 존경할 만한 대통령은 아니지만 사실 편리에 따라 박제된 영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 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의 이미지를 끌어다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65년 4월 15일에 그가 암살된 직후부터 북부의 지도자들은 그의 죽음을 신의 선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남부에 대한 탄압과 복수에 끌어다가 아브라함 링컨을 사용을 했습니다. 반대로 1960년대에 흑인 민권 운동가에 의해서는 노예 해방의 상징으로 부각시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공산주의자인, 심지어 채식주의자까지도 그의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한예에서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이들이 있고 인식론의 차이를 통해서 해석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서론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해한 것이 공정한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석이 타당한 것이고 또 해석의 타당성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철학의 방법론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여러 이제 철학의 방식을 통해서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여기에 근접해 있고 진리로 성행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과 극과 해석학 폼나게 풀어보자 제3장은 전통적 해석학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교재 97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97쪽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 해석학에는 세 종류의 해석학이 존재했습니다. 전통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해석학을 이야기를 하고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학명으로 승인되지 않았던 시대의 해석학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통적 해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 해석학도 그 종류가 동일하지는 않고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해석학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전통적 해석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로서의 해석학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장식으로서의 해석학,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해석학의 유형인 성서 해석학입니다. 성서 해석학은 종교개혁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해석학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들이 다루고 있는 이 텍스트, 본문은 고대 로마의 고전 문헌과 성경 문헌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고대 로마의 문헌들과 성서의 문헌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해석적 방법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로서의 해석학은 단순히 사물과 언어의 사실적 관계에 관심을 하고 그 사실적 관계를 기술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식으로서의 해석학은 인간의 내면적 상태를 언어로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런 레토릭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서 해석학은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해석학으로서 성서 내용의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자 이 세 가지 고전적 성서 해석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기술로서의 해석학입니다. 여기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describe입니다. 묘사하다, 또 서술하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술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사물의 특징을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히랍 시대에는 이해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고대 철학자의 한 사람인 플라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술로서의 해석학의 대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다양한 지식 가운데서 신의 뜻 혹은 신의 의도, 신의를 묻는 차원에서 헤르메네우티케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때 헤르메네우티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물을 정확히 서술하고 묘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의 인식론에서 지식은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의견이라고 하는 것, 또 속견이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에 in my opinion, 내 생각으로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일종의 속견이라고 하고 이것은 정확한 인식의 차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식 또는 지식이었는데 이 지식이라고 할 때 에피스테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견이라고 할 때는 의견에는 복제, 영상, 상상, 또 우리의 믿음, 신념 이와 등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고, 인식에는 수와 도형과 같은 수학적 대상들을 취급할 수 있거나 확고한 합리성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추론적 사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구분에서 플라톤이 억측과 상상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소견이라든지 속견, 의견, 여기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중요성, 또 지성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사물과 세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확성,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인식의 그런 기준이 요청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청중들에게 전달된 의미를 말과 사물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물이 영원한 이데아의 반영, 원형인데,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원형인데 그 이데아의 반영이고, 또한 단어는 사물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런 연속적인 관계를 설명하려고 플라톤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플라톤의 언어모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베끼다라고 하는 뜻이고, 복제하다, 복사하다, 우리가 카피를 할 때에 프린트에 카피를 할 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것을 모사라고 해석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베끼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을 언어로 사실 그대로 기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관찰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이 이론을 그가 말하기를 모사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장식으로서의 해석학입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해석학에서 장식으로서의 해석학인데,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decora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여러 장식을 해서 그 추리가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보이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액세서리 따위로 치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장면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야기와 같은 것을 인상 깊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보통 장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장식이 중요하다,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까? 문학이죠. 문학에서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그것을 잘 포장하고 치장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장식은 글자 그대로 언어를 통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치장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장식은 사실적 의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적인 의미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 그런데 장식으로서의 해석학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의 표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로서의 해석학은 사실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장식으로서의 해석학은 표현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식으로서의 해석학은 이해하는 해석자의 의도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주된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석은 항상 해석자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잘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제는 이미 사물이 변하고 있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미 인식된 자의 마음에 의미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것이 일종의 장식으로서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치장을 해서 장식을 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표현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장식으로서의 해석학은 은유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개방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식과 은유는 이의 다른 목표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장식은 단순히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이해를 해본다라고 하면 은유는 본질적 의미의 제한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은유의 표현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은유는 본질적인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사물을 아무리 정확하게 관찰한다라고 해도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교리들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한 그 내용이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본질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고 언어가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표현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은유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은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식과 은유의 표현은 사실적 기술의 제한성을 인식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식과 은유를 유사한 개념으로 좀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장식과 은유의 표현 방식이 문자의 중요성보다는 표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이미 메타포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가 이미 메타포적 의미에 의해서 채색되고 치장되고 장식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장식과 은유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하거나 반영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실적인 표현에 대해서 반대했던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내시빌에 있는 베네빌트 대학교 신학부에서 30년 이상 강의를 했던 셸리 맥퍼규입니다. 셸리 맥퍼규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 사실적 표현에서 이제 은유적 메타포리컬 랭귀지로 바꿔야 한다라고 대담하게 주장했던 신학자입니다. 성서적 언어라든지 신학적인 언어들을 보면 실제 사실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실적 표현이 그릇된 표현들이 많다라고 맥퍼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퍼규는 해석적 언어에서
두 가지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녀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서구의 전통적 언어에 대한 왜곡성을 비판한 점입니다. 서구에서 잘못 이해된 그런 언어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묻게 되면 아마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믿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세 문자주의와 실제 대응주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표현을 대응주의라고 하는데, 대응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메타포리컬 랭귀지, 신학의 메타포리컬 언유, 메타포의 언어로 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맥버규는 텍스트의 의미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정확한 본질을 파악하고 이것이 이런 뜻이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100% 확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텍스트의 의미, 본문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맥버규는 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정에서 이제 그녀가 실험하는 문제가 의미가 사실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성서는 은유적이고 그 의미가 규정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은유들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방식도 결국에는 은유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대응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은유적인 표현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메타포, 은유죠. 메타포는 남성으로서의 하나님을 규정함으로써 매우 압제적이고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읽혀지는데, 그것에 대한 거부가 바로 그녀가 추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포리컬 랭귀지에 대해서 우리가 8번째 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